보셈의 후다닥 세계사 그 2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게르만족의 이동과 프랑크 왕국의 발전을 주제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소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서유럽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되는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해서 성장하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족의 이동. 원래 게르만족은 발트해 연안에 살던 민족이죠.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발트해지 않습니까? 발트해 연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게르만족이 이제 이들은 원래 수렵과 농경에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점차 이제 농경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거죠. 농경의 비중이 이렇게 수렵, 목축업, 농사를 짓다가 이제 점점 농경의 비중이 높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따뜻하고 기름진 농경지를 찾아서 자꾸 로마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남쪽으로 이동해 오는 거죠. 처음에 이제 로마가 힘이 셀 때는 예를 들어 로마의 영웅이었던 카이사르 같은 경우도 갈리아 원정 등을 통해서 갈리아 지역을 속주로 만들면서 이 게르만족의 침략을 무너뜨리고 하지 않습니까? 막아내고 다 하죠. 근데 이제 로마가 약해지면서 이들이 점차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로마 지역으로 막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로마 제국의 소장농이나 용병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차츰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족이 본격적으로 이동하게 된 데에는 4세기 후반 유목민인 훈족의 압박이 있었죠. 원래 이렇게 우리 동양사에 우리 역사에서는 동아시아 쪽의 역사에서는 흉노족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 흉노족이 한 나라에게 밀려서 서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들이 바로 유럽에서는 훈족으로 불린 거죠. 이들은 알타이 산맥 아래 살다가 전설적인 그들의 지도자 아틸라라고 하는 훈족의 왕, 이 아틸라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르만족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 훈족의 압박에 밀려가지고 로마 영내로 대거 이동하게 됩니다. 이걸 역사에서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특히 이들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됐던 고트족, 얘들이 이제 충격이 컸겠죠. 그래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로마 지역으로 영내로 들어옵니다. 서고트족 같은 경우에는 동로마 지역을 거쳐서 이탈리아 반도를 거쳐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서고트 왕국. 동고트족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3일 동안 막 약탈도 해버리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로 가서 동고트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발트해 연안에 있던 애들은 심지어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죠. 앵글로 섹슨족은 바다 건너서 잉글랜드로, 지금의 영국으로 가서 앵글로 섹슨 7왕국을 세우기도 하고요. 롬바르드족은 이탈리아로 들어가서 중부 및 북부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롬바르드 왕국을 세웁니다. 이 반달족이 이제 제일 좀 압권인데요. 이 반달족은 서유럽을 관통해서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카르타고가 있던 곳에 반달 왕국을 세우죠. 그런가 하면 부르군트족은 지금의 남부 프랑스로 가서 부르군트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요. 가장 짧은 거리 이동했던 게 프랑크족입니다. 이 프랑크족은 좀만 이동해서 지금의 갈리아 지방, 프랑스 지역을 차지하고 프랑크 왕국을 세우죠. 근데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 프랑크족이 이제 앞으로 이 프랑크 왕국으로 성장해서 가장 넓은 영토, 가장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비교적
단거리를 이동했다. 다른 게르만족에 비해서. 또 다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좋은 지역을 차지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게르만족이 크리스트교에서 이단으로 쳤던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었다면 프랑크족은 정통파인 아타나시우스파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과 쉽게 종교가 같으니까 파가 같으니까 쉽게 융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좀 장점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발티해 연안에서 수렵 및 목축업에 종사하던 게르만족 농경 비중이 높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농경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로마 지역으로 이동해서 소작농과 용병으로 활동하다가 4세기 후반 훈족의 압박, 아틸라, 훈족의 전설적인 영웅 왕 아틸라 왕의 공격을 받아서 이동을 하죠. 고트족, 특히 서고트족이 대규모로 이제 로마 영내로 밀려 들어온다. 게르만 여러 부족들이 서로마 제국 곳곳에서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서로마 제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이 무렵에는 거의 이제 서로마 제국은 뭐 주요 지휘관도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들이 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황제를 지키는 사람이 그 용병대 대장 자체가 뭐 게르만족 용병이니까요. 이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이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폐위됩니다. 이러면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는 거죠. 서로마 제국이 이거 참나 빨리 펜을 고치든지 해야 될 텐데요. 제국이 멸망합니다. 하지만 이 오도 아케르도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동고트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 또한 본인 또한 살해됩니다. 이로써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서양의 고대 사회는 끝나고 이제 중세 유럽이 시작됩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고 단거리로 이동해서 비교적 단거리로 이동해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었던 프랑크 왕국, 프랑크족은 아까 말씀드렸죠? 크리스트교의 정통이라고 하는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을 했다. 아타나시우스파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인과 쉽게 융합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에 이제 클로비스 5세기 말에 클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로베우스 왕조를 열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의 메로베우스 왕조를 열죠. 선생님이 열어볼 때는 그냥 메로비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메로베우스 왕조라고 이렇게 하네요. 메로베우스 왕조를 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을 하고 로마인과 융합을 깨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 클로비스가 죽고 나서 또 네 분이 일어나요. 네 분이 일어나자 궁제 카를로스 마르텔. 궁제라고 하는 것은 궁궐의 재상이란 뜻이죠. 궁궐 안에서 이제 최고 궁정직 가장 높은 사람인데요. 이 카를로스 마르텔이 실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선생님 간단하게 지도를 좀 그려볼까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유럽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서유럽 지역이죠. 남유럽이고 여기 그리스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쪽이 이제 영국이 뭐 이렇게 있죠. 이걸로 그리니까 잘 안 그려지네요. 이해해 주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 피레네 산맥이라고 있죠.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이슬람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들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서유럽 지역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프랑스 지역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프랑크 왕국의 궁제였던 카를로스 마르텔이 뚜르라고 하는 지역과 뿌아티에라고 하는 지역에서 뚜르 뿌아티에 지역에서 이들의 침략을 막아냅니다.
그게 바로 뚜르푸아티의 전투죠. 이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막아내고 소유럽의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동유럽에서 레오 3세라고 하는 황제가 이쪽에서 이슬람의 침략 공격을 그 비잔티움에서 막아냈던 것과 함께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키는 서쪽, 동쪽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키는 중요한 하나의 전투로 기억에 남고 역사에 남고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 궁제였던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이 피핀입니다. 이 피핀은 아예 메로베스 왕조를 없애버리고 끝내버리고 자기가 이제 나라를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왕조를 엎어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는데 그때는 이제 크리스트교 사회니까요. 교황이 그걸 좀 인정해줘야 권위가 서겠죠. 근데 이 당시 교황이 그 메로베우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하는 걸 지지해 줍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피핀이 이탈리아로 쳐들어가서 롬바르드족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황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합니다. 이게 바로 유럽에서 서유럽에서의 교황령의 시초가 되는 거죠. 이 피핀의 아들이 카를로스 대제인데요. 카를로스 왕조는 피핀의 아들이었던 카를로스 대제 때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카를로스 대제 때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서유럽의 대부분 영토를 다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슬람 세력 하에 있었던 이쪽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하고 소유럽 지역을 거의 다 통일하죠. 그러자 교황은 그에게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3세는 이 카를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부여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가 동서 로마로 분열된 뒤에 로마 제국 서쪽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그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네가 계승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 시기에는 이제 카를로스는 궁정학교를 세워서 라틴어 문법, 논리학 등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수도원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을 베껴 쓰게 합니다. 필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화 발전에도 굉장히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카를로스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시기의 문화는 결국 로마 문화의 정통 위에 크리스트교 문화가 덮어지고 그리고 뭐 어차피 로마도 뒤에는 뭐 크리스트교 문화로 바뀌었으니까요. 국교화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게르만 문화가 융합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는 겁니다.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프랑크 왕국은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분할 상속에 따른 내분과 후계자들 간의 다툼으로 혼란을 겪습니다. 결국 베르덩 조약과 메르센 조약을 통해서 나라가 3등분되죠.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나눠집니다. 이게 지금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기원이 되는 거죠. 뭐 이건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의 서유럽 지역을 대부분 다 통일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남부에 있었던 뭐 동고트 왕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차지를 해버렸고 이런 지역 빼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앵글로색슨 7왕국 빼고 나머지 지역을 거의 다 지금 통일을 했는데 이게 프랑크 왕국이었는데 베르덩 조약을 통해서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뉘더니 메르센 조약을 통해 가지고 아예 3분할 되는 거죠. 지금 거의 보면 지금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지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세 나라의 기원이 되었다. 프랑크 왕국.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일단 15분 됐으니까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후다닥 세계사 28번째 시간 끝내겠습니다. 끝.